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개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42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좋네요.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죠. 자,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세종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판이었던 세종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키워낸 우리의 성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애쓴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공직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역시 공직자들인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소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회의 주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죠.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고 유능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서 그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하죠. 우리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 분권도 균형 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또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이 세종으로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 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입니다. 과거에는 자원 부족 또는 기회 부족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다 집중 투자하느라고,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느라고 수도권 일극 체제가 됐습니다. 그게 상당한 효율을 가진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 때문에 5극 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극 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 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세종 집무실과 또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가 이제 청년 주간인 것 같습니다.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청년 고용 시장 전망 또한 현재로서는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청년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 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주권자들이 부여한 시간을 2배, 3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후에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저 오늘 교육부 장관님, 여가부 장관님 오늘 처음 그러시죠. 그 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국무회의가 다 완성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새로 함께 하시게 된 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님, 여가부 장관, 공정위원장, 여가부 장관, 네, 공정거래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네, 이렇게 4분이신가요? 금융위원장 5분이십니다. 5분. 자, 그러면 장관님들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한 번씩 할까요? 소감 삼아. 교육부 장관님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이것도 직제 서열이 있죠?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최교진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이렇게 함께 인사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100일 넘게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신 국무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대통령께서 또 한 번 강조하신 공직자의 자세를 늘 마음에 품고 많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여쭙고 부탁드리고 또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가부 장관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예. 네, 여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저에게 모두가 존경받는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통해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 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기 취약 가족과 청소년이 기본권의 주체이자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평등 사회,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용, 교육, 복지, 문화, 산업을 비롯 많은 부처와의 협력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청됩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공정위원장, 그럼 이게 공정위, 금융위, 교육위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먼저입니다. 교육위원회 문제예요? 네, 교육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국가교육위원장 차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모시고 여러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 문제는 강고한 대입 경쟁 교육 체제 문제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정상화시켜서 국민이 요구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교육개혁을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정금융위는 직제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네, 공정위 위원장님 해주시죠. 공정위원장이 문제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맡게 된 주병기라고 합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한국사적으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전환기에 이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 그리고 훌륭한 분들과 국정 운영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정위의 역할이 여러 부처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들, 가령 산업 안전이라든지 노동 양극화 문제 해소, 그리고 지속 성장의 과제를 위해서 산업 혁신, 산업 전환 이런 것들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같이 협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정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위원장님. 네, 금융위원장 이호건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저성장,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를 극복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속성장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금융은 미래의 길로 자금을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리고 금융약자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리고 금융 안정과 시장 질서를 지켜내는 신뢰 금융으로의 전환, 이런 금융 분야의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사를 하면서 들었는데 아버님이 10,000원으로 이름을 지르다가 너무 적다고 미래지향적으로 억원으로 지으셨다는데 원래 조원이나 경원으로 지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그 생각을 너무 이상적이어서 안 했다고. 네. 네, 오늘 어쨌든 네, 장관님들 또 위원회 위원장님들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은 자기 게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그게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사업가 또는 개인과는 다르죠.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공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죠. 공적 책임, 공적 권한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있는 진짜 민주국가가 되겠죠. 민주적 공동체. 그리고 그게 주권자라고 하는 게 힘세고 돈 많이 가지고 지위 높다고 더 크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소외돼 있다고 작은 게 아니죠. 국민은 누구나 존귀하고 똑같은 대등한 주권자다. 이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이름이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됐는데 공직자는 공적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한순간도 자신의 존재가 국민 밑이다, 국민을 모시는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내가 가진 공적인 시간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결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손에 그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고 권력의 귀속 주체가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상 위가 아니라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자 중심에 이 내 거니까 내가 희사하듯이 시혜를 베푸듯이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수요자 중심으로 모시는 정신으로 권한 행사를 하고 의무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의 태도, 공직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 때문에 수백만 국민이 죽기도 하지만 또 정조 때문에 동북아 아시아의 가장 번영된 나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공직자 한 사람의 몫이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지휘하는 공무원들이 또 소속 공무원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나 그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현안 토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장님부터 기재, 교육, 산업, 국토, 행안, 농림, 해수부 순서로 발제해 주시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때문에 관련 장관님들이 혹시 시간이 조금 되면 먼저 자리를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 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지방시대위원장님부터 발제해 주십시오. 예, 지방시대위원장입니다. 앞에서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 이곳 세종인데 여기서 균형성장 전략에 대한 국무회의 토의를 갖게 된 것 자체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국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과 경과입니다. 수도권 1국 체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2004년에 14만 명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졌던 시기입니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추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2017년 이후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인 2024년에는 지난 한 해 동안만 4만 5천여 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30대 이하 청년은 6만 6천 명이
수도권으로 순이입된 반면에 40대 이상은 2만 1,000명이 오히려 비수도권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순유출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것은 당연히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문제는 사람과 자본이 몰려들고 있는 수도권조차도 과밀과 집중으로 인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만 해도 지난 한 해 41조 원에 달합니다. 8년 전에 비해서 10조 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도권에 창업한 기업은 비수도권에 비해서 평균 서너 배 이상의 경상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청년들이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와 연계된 좋은 대학이 있어야 합니다. 창업도 지역에서 투자 걱정 없이 가능해야 합니다. 수도권처럼 자가용 없이도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망은 기본입니다. 그래야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주 여건과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 여건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기존의 시도 단위로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도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을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지역으로 대전환하자는 제안이 바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입니다. 오늘 각 부처별로 보고하는 정책은 그런 고민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과제들을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5극 3특 권역별 경제권과 생활권, 행재정의 3개 범주로 묶어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전략과 이행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시도별 균등 배분 방식의 균형발전 정책을 초강력 단위의 집중과 연결로 전환했습니다. 경제와 생활, 행재정 3대 분야에 걸쳐서 11개 전략 과제와 36개 추진 과제, 12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방안,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 보고 이후에 진행될 각 부처별 보고를 통해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9월 중에 개최될 제1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별 프로젝트를 포함한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법을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자치분권 균형성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극 3특별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초강력 연합의 출범과 5극 3특별 주요 프로젝트 추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획재정부에서 AI 초혁신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균형성장 지원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장이 보고한 것처럼 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느냐?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또 재정은 더 늘어납니다. 지방으로. 지방은 재정으로 더 늘어나는데 또 더 발전이 안 되고 이게 이유가 뭘까? 저는 진짜 고민이 많이 해봤는데 딱 3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대응 방안에 보시면 우선은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산업이 없이 아무리 지방 균형 발전을 떠들어도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산업을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정책이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많은 정책이 중점 정책이 돼야 한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초혁신 경제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 한 초핵심 아이템을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서 그 아이템을 가장 생태가 잘 맞는 지역으로 배치한다.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략 산업하고 연계된 지역의 생태계. 그럼 두 번째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이게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4대 가기원 총장님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중부권 담당, 그다음에 울산 가교의 원은 부울경을 담당,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할당을 좀 했었습니다. 책임지고 좀 혁신을 좀 할 수 있게, 청년들 창업할 수 있게 해라. 거기에다가 거점 국립대를 연계시키고 또 지자체 창업을 연계시키고 또 지금 중기부나 산업부 등에서 하는 중앙에 이 창업을 연계시켜서 창업 생태가 혁신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광입니다. 문체부 장관님 계속 관광 말씀하시는데 이 관광도 토탈 관광이 돼야 됩니다. 문체부만의 관광이 아니고 농림부 장관님도 관광이 있어요. 해수부 장관님도 관광이 있습니다. 다 이런 토탈 관광이니까 관광지 조성은 문화부에서 하더라도 숙박, 교통, 음식, 쇼핑, 보는 거, 이게 토탈로 패키지로 해서 내년에 2군데를 진짜 시범으로 지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특히 대학을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인력 공급하는 전초기지로 확실하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요,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는 국가가 하는 거니까 모든 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대는 특성화를 해야 됩니다. 나는 뭐에 특성화하겠다. 그러다 보면은 일반과를 빼야 됩니다. 일반과를 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과는 거점 국립대가 학점을 따면 되는 학점 공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서 지역에 맞는 인력을 확실하게 공급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 인재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을 다 AI 교육을 받는데 다 초청을 해서 6개월 또는 1년 반, 2년을 교육을 시켜서 이 청년들이 지역의 그 혁신 아이콘으로 이렇게 나서게 하는 게 그게 하나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렇게 지역에 가려고 하면은 뭔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비수도권 소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 원. 그다음에 그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우대 지역은 600만 원. 그리고 특별하게 더 인구 감소되는 그 특별 우대 지역은 720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고용 활성화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주도로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고용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용부에서 이 법을 내년 초에 만들게 되면은 이걸 하는데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우대 정책입니다.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지터계획의 포괄 보조를 늘려가지고 자유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사업도 특별 지역, 우대 일반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해서 특별 지역이 갈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이런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 지표를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만들어서 그래서 229개 지자체를 그룹화하려고 합니다. 요 지역은 특별 우대 지역, 요 지역은 우대 지역, 요 지역은 일반 지역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재정을 차정 지원하고 특별 지역은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합니다.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도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낙후도 지역에 따라서 그 감면 기간을 다르게 차등화하려고 합니다. 예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타도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성장 이 전략에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은 경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과감하게 이 탄착점을 형성해서 지역이 발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초혁신 산업, 그걸 뒷받침하는 인력, 이걸 지원하는 정부의 차등 정책, 이 3박자가 갖춰져야지만 그나마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확실하게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제가 하나만 좀 공고라 그럴까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계 정책마다 이렇게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보다는 지방 중에서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또 인구 소멸 현실화된 지역을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대개 한 4단계 정도 돼 있죠. 수도권, 비수도권, 일반 지역, 그다음에 우대 지역, 특별 소멸 지역. 이 4단계로 돼 있는데 이 정책 집행을 하다 보면 획일적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지방 정부가 손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정도에 따라서 지금 구분해 놨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이 예를 들어서 좀 그러긴 한데 신안이 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지방 기초정부인데 거기가 인구가 다시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원래 가장 나쁜 어려운 지역인데 늘어난 이유는 해당 지역 지방정부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하는 거에 일정 수입을 지역 주민들한테 배당을 하고 이게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꾸 이사를 들어오는 바람에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라고 분류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예. 객관적 상황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정해야지 그냥 현상만 보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데가 피해 보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각별히 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객관적 합리적 알겠습니다. 기준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현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정 지원하면서 노력하는 데 대해서 더 가지고 더 줘야지. 네, 노력해서 그렇게 개선됐다고 불이익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잠깐 한 말씀 해도 되나요? 네, 그러세요. 그 우리 기재부 장관님, 그 부총리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그 여기서는 아니어도 예타 제도에 대해서 좀 그 전체적인 국가 계획이 수립되고 지방 균형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데 실제 매우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사실상 예타 제도를 통과해야만 하는 문제가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타 제도에 대해서 좀 일부 변경 문제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그 변화를 좀 시도하고 좀 그걸 개편하는 게 그게 되지 않으면 자칫 지방균형, 국가균형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그 계획들이 그런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좀 꼬이고 좀 안 되고 이런 위험성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좀 그 문제는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대통령- 대통령 없으면 대통령 저도 한 말씀. 네, 네, 누구세요? 저 환경부 장관입니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만 우선 좋은 기업에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에 지방에 있는 대기업들 현대자동차나 HD 현대나 하나오션이나 이런 데가 정규직 직원을 거의 뽑지 않고 필요 인력들을 다 하청, 재하청으로 줘서 그게 노조법 2, 3조로 이제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울산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뽑았습니다. 거의 뭐 100대 1 이상의 경쟁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요. 지금도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현대중공업, 지금 HD 현대인데요. 하나오션이나 이런 기왕의 대기업군이 지방에 꽤 있거든요. 그런 데가 우선 일종의 하청 재하청 방식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를 뽑으면 거기에 뭔가 세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이거를 우선으로 하는 게 우선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하다. 쉬운 일부터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데 전에는 다 좋은 자원을 뽑아서 교육 훈련 시켜서 썼는데 요즘은 교육 훈련을 자기들이 안 하고 세상에 힘든 데서 굴러서 막 고생해가지고 역량이 생기면 이제 경력직으로 뽑아버리잖아요. 합리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가혹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실질적으로
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저희가 기업 측에 좀 부탁을 해서 청년들 신입 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근데 이게 선의로만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가능하도록, 특히 지방, 좀 좋은 지적 같습니다. 네, 더 없으면 교육부 보고로 넘어가죠. 네, 다음으로 국가 균형 성장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대학의 수도권 쏠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을 더욱 가속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로 상징화되는 우수대학을 지역 곳곳에 육성하는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 양성 국가 균형 거점으로서 거점 국립대의 혁신입니다.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 학연 협력 기반 연구대학으로 거점 국립대를 혁신하겠습니다. AI 시대의 해외 국가들은 연구 중심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기업체의 역량을 한데 결집하고 혁신적인 공동 연구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점 국립대학도 5극 3특 성장 엔진 분야를 중심으로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해서 특성화 분야의 연구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특성화 연구대학은 석, 박사급 인재 양성과 응용 융합 연구에 집중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기술 이전하거나 사업화해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 출연연, 과학기술원, 지역 대학들과 전면적인 협력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같은 전면적 협력을 통해서 단기에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연구대학의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 교원을 유치할 수 있게 연구비나 정주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기업과 출연연 등에 자유롭게 겸임 또는 겸직을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거점 국립대의 학부 교육 혁신으로 가고 싶은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AI 시대에 필요한 기본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장 경험이 많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 대학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있지만 가고 싶은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라는 질문에 학생과 학부모 청년들은 안정된 취업과 진로 보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거점 국립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AI 기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확대하면서 학교의 경계를 허무는 현장 기반 수업을 통해 수업이 곧 스펙이 되는 교육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를 확대해서 청년들의 취업 걱정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국립대가 지역의 선도대학으로서 다른 지방대학과 자원을 함께 공유해서 중소규모 지방대학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거점 국립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지원은 5년간 약 4조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비 격차가 상당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력해서 필요한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대학도 자체 수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의 혁신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대 육성법의 고등교육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서
지방대 교육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범부처가 함께 서울 10개 만들기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국무조정실의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청년의 43.5%가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찾아서 지역 이동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졸업 후 청년들이 자기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협력해서 지역에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인프라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하면 청년의 수도권 쏠림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 첨단 기업의 인재가 적기에 공급됨과 함께 입시 경쟁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서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 장관님하고 교육위원장이 다 지방 출신이죠? 네. 왜 지방 출신을 교육장관과 교육위원장을 했을까 생각해 보셨죠? 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 말씀을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부산에서 고민을 많이 장관님께서 중요한 말씀 다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모든 부처에서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 그 인재와 기업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기업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거기서 일할 인재에 대해서 생각을 가끔씩 놓치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대학에서 졸업을 하면은 이른바 취업 난방 한계선이 판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의 첨단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채용 그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집중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현상이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데 대책이 뭐냐 언제나 실현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연구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대학원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 여건을 어떻게 만드냐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님 지방시대 위원장입니다. 네. 이쪽입니다. 이쪽이라 그러면 어차피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협의할 때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부의 고유 사업이 아니라 균형 성장과 관련된 사업이다라는 걸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왔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는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현장에 대학들 내려가 보면 교육부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부의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교육부가 진행하는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라이즈 사업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가기부도 또 가기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R&D 사업을 가지고 대학과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 중기부도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많이 중복되고 걸쳐 있는 게 많아서 이 부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매개로 한 전략산업과 그에 필요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관련 부처들이 좀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중복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논의해서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한 말씀만 드려도. 네, 말씀. 네. 그렇잖아도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교육부 직원들에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 그리고 지방 대학을 잘 살려서 대학을 지역 아이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재정 투여를 했는데 계속 실패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담당 국장에게 여쭤봤는데 그랬을 때 바로 나온 대답이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는 교육부 혼자 했다면 이번에는 교육부가 한 분야를 맡고 국가 전체가 여러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에 비해서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일정한 장기적인 재정 지원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을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물론 국가재정 전체의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이런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 재정 투자 이런 것들이 함께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서가 함께 도와주실 때 이게 진짜로 국가 균형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 좀 나중에 하시고. 네,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빠른 속도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인데요. 지방대 육성법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고 혁신도시법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화하면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빠른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대의 경우에 지금 그 지역인재 전형 의무 비율이 2000년도까지 30%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가령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바로 80%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되고요. 그 아이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크게 환영하는 그런 수단이 있고요. 네. 지역에 많은 대학병원을 가진 대학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수단이고 또 하나는 인재 양성과 인재 유치도 중요한데 인재 특히 석학들의 유출을 막는 것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가령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천인 계획이라고 해서 그 연봉 3배 정도를 제시하면서 뽑아가고 있는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석좌 교수제도, 석학 교수제도까지도 65세 정년이 묶여서 65세가 되면은 석좌 교수도 대학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 문제, 그런 규제부터 풀어서 그리고 풀고 또 대우를 높이고 해서 석학들을 국내에 그대로 남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시급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육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네,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지방 어쨌든 이게 지금 오늘 다른 부처들도 얘기 좀 다 듣고 마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부. 네. 지역 균형의 상패는 지역이 성장 엔진을 제대로 장착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5국 3특 성장 엔진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다양한 지역 균형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만은 중앙 정부는 부처별로 지원이 분절되어 있고 시도별로 단위도 분절된 집행 구조, 특히 기업의 참여 부족 등으로 지역의 성장 엔진 장착에 번번이 실패해 왔습니다. 중간을 좀 생략을 하고요. 과거 정부에서도 광역경제권 육성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지역의 협력을 얻지 못했다거나 권역 내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양한 재정 투입 등 오늘 나온 지방 인재 유치, 재정 투입 다양한 육성책들이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기업 투자 유치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 5국 3특 전략은 다음 사항을 중점해서 고려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시도 행정구역 단위로는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산업기관과 경제활동을 연계한 초광역권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단 지역의 자율성을 발휘하고 특히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역과 협의해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성장 엔진은 앵커 기업입니다.
앵커 기업의 투자와 투자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민관 협약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전력산업 분야 핵심 기업의 투자에 초점을 둔 중앙지자체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성장 엔진 선정과 육성 계획입니다. 향후 5국 3특 권역별 성장 엔진은 국가 산업 전략과 지역 여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중앙과 지자체 간 협의에 기반하여 권역별로 2, 3개 내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역 간 업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권역별 산업 기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업의 투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앙, 지자체, 기업, 지역의 혁신 주체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권역별로 성장 엔진을 선정해서 기업의 투자 계획, 중앙과 지방의 지원 계획을 수립한 다음 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계획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권역별로 중앙,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초광역 특별 협약을 체결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재부, 교육부, 국토부 등이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규제 완화, 혁신 지원, 금융, 청년 인재 양성, 재정 등 5종 세트 중심의 범부처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가칭 범정부 초광역 추진 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패키지 지원책을 조정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지원 수단들이 부처 간에 분절적이지 않고 성장 엔진 육성에 맞춤형으로 적기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마련되고 있는 지원 패키지 안들은 그동안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정합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지방에 기업이 있어야지 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은 기업들이 지방에 가지 않으면 생존하거나 경쟁력을 가질 수 없구나 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주고 사회가 만들어줄 때 기업들은 결국 갈 겁니다. 단기적인 세제 지원이나 좀 뭐 대학 관련된 청년들 보내 규제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결국은 기업들이 지방을 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만들어낼 우리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느냐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그걸 해낼 때 결국은 이게 성공을 하는 거지. 저는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한 번의 시도에 불과할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감 그걸 절절하게 느끼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합리성이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있으면 땅값도 비싸지 예를 들면 일단 비용도 많이 들지 물가도 비싸지 하여튼 이게 국제 경쟁력에 사실은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방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 기준으로 하면 고속철도로 1시간, 2시간 거리 이 사실 지방도 아니거든요. 그건 뭐 하나의 그냥 초광역 정도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그 김경수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그 남방 한계선이 평택쯤으로 내려왔어요. 판교에서는 고급 연구 인력 그 정도가 이제 판교 남방 한계선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수도권 취업 한계선은 지금 평택까지 정도 내려와 있다 그러고 근데 그게 충청도까지 조금씩 내려오는 중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호남, 영남, 뭐 충청, 강원 이런데 가면 예를 들면 지대도 쌓아야 되고 원래는 전기요금도 훨씬 쌓아야 되거든요. 생산지가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엄청난 거리가 있고 그 송전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서 원래는 더 비싼데 똑같은 가격을 내니까 사실 지방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이 상대적으로 사실 비싸게 내고 있는 거라고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방에 더 비용 부담을 더 하니까 지방으로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이게 매우 비합리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걸 이제 합리적으로 좀 수정을 해 나가야죠, 하나씩 하나씩.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리백 산단을 하면서 전기값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그게 일종의 기업의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기업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그 이제 기업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하니까 또 현장에서 오셨고 하니까 하여튼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은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를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금융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 주든 뭐 지원을 늘리든 다 해야죠. 세제 지원도 해주고 재정 지원도 해주고. 대통령 이게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지방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게 이제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도 속도가 잘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지역의 앵커 기업, 대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그에 맞춰서 여기 나와 있는 성장 5종 세트를 지원하겠다 이제 이렇게 산업부가 전략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시범 프로젝트를 빨리 성공시키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울산의 데이터 센터 SK가 데이터 센터를 그 첫 투자를 7조 다 합하면 50조를 하겠다는 건데 그냥 데이터 센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울경의 제조 AI 산업과 연계된 전략 산업 육성과 연계된 5종 지원 세트가 이럴 때 빨리 붙어줘야 되는데 SK와 협의를 해보면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묶어서 지원 패키지를 빨리 만들어서 시범 프로젝트가 성공 케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알겠습니다. 네, 지금 총리께서 누구 가셔야 된다 그랬죠? 외교안보 통일국방. 외교 통일국방부 장관님이십니다. 자, 또 다시 진행하십시오. 또 국토부. 예, 국토교통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5국 3특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서 그 저희 국토부가 마련한 좀 큰 틀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첨단 산업 기반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도시 경제 생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 세 번째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네 번째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 또 행정수도 완성, 또 새만금 육성과 같은 문제로 그런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첨단 산업 기반의 거점 도시 육성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첨단 분야 국가산업단지 20곳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나노반도체, 광주의 미래차, 대구의 스마트 기술과 같이 각 지역별 특화 산업을 지원하는 첨단 국가산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성되는 국가산단은 AI 인프라라든가 알리백 전환의 베이스 캠프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국가산단의 알리백 기반이 잘 구축되면은 이 글로벌 기업을 지방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혁신 기업들 또 청년 인재들이 업무와 상업 또 주거 공간이 잘 어우러진 그런 혁신 공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 그 판교의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것처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대도시권에 국가산단의 제조 생산 기능 또 도심융합 특구의 혁신산업 공간 또 신도시의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결합된 기업형 첨단 도시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업에 성공하려면 뭐 잘 아시겠지만 창업이라든가 R&D, 문화 융합 등에서 범부처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균형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이 중소도시의 어떤 경제 생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구 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가 크게 줄어들어서 지금 뭐 인구 5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많은 도시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지방 중소도시들이 가진 그 나름의 강점을 좀 산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뭐 김제시에서 했던 이삿짐 사다리사와 같은 특장차 분야에 대해서 투자 선도직으로 지정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기반 시설을 지원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 도시들이 연합해서 좀 기본적인 생활이 좀 될 수 있도록 돌봄이라든가 의료, 문화, 교통 등 좀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융합한다면 좀 더 좋은 중소도시의 어떤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서울과 수도권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촘촘한 이 광역 교통망이 상당히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 지방에도 광역 교통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대전청사, 또 세종청사, 또 청주공항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고 사실상 하나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점 도시로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 광역권에도 이 수도권처럼 방사형 순환 도로망을 추진해서 뭔가 사람과 물리 이동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는 거고요. 지역의 관문 공항이 될 수 있는 가덕도라든가 대구 경북의 신공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체부와 같이 함께 한다면 이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도 개발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가 세종시 이런 국가 균형 정책의 거점으로 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좀 빠르게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에 기반해서 2차 이전도 올해 하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2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7년도에는 선도 이전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해수부 이전이 그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사실상 신호탄으로 되어서 해수부뿐만이 아니고 기타 여러 기관들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도심 융합 특구 등 혁신 성장 거점에는 이 규제 특례, 세제 혜택, R&D 등 이 지원책들을 좀 몰아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 인센티브 협약을 맺고 또 기업과 인재들이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메가 특구를 실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보통 예타 거치고 착공까지 4, 6년이 소요되는데 이런 시간들을 줄여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라든가 또 신속 예타 아니면 좀 예타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해서 속도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런 균형 성장 핵심 사업을 뽑아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광역권 성장 지원 특별법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가 굉장히 크지만 이 예타 제도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면한 시점에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을 바라보면서 실제 수도권에 유리하고 지방에 아주 불리한 그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국민주권정부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을 우대하고 좀 과감히 우대하는 그런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경제성보다는 균형 성장 전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예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토부는 어쨌든 지방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생생용 인프라 예산 그거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요. 네. 민원성 일단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행안부. 네, 행안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보고 제목은 진짜 균형 성장으로 잡았습니다. 진짜 균형 성장은
역대 정부의 균형 성장이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하에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정책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 자생력 강화, 또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지역사회 연대 회복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자생력 강화입니다. 5급 상특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5급 3특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5대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무 이양 요청 등 권한을 확대하고 또 국가공무원 파견과 또 소속 행정기관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이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전북, 강원,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는 특화 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기반한 행정체제 개편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통합, 특례시 지원, 컴팩트시티 육성 등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리고요.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권한 강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를 신설해서 국가 차원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논의에 지자체가 확고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일괄 이양, 행정입법에 의해서 자치입법권 침해 방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현재 75대 25 수준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해 나가고 20여 년 가까이 19.24%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국고 보조 사업 혁신 등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통합 지수 개발을 11월까지 완료해서 각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감면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신안군 예를 드셨지 않습니까? 네. 그 신안군에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구 감소 지역이 2021년도에 지정이 돼서 22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정부의 그 재정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다시 5년을 지원할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탈락하게 생겼던데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600명 늘었다고? 예,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특히 뭐 이렇게 쓴 것은 인구를 주된 선정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인구 감소 지역 2차 선정에 앞서서 가칭으로 이 지방 인구 활력 지역 이런 이 명칭을 쓰고 인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방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한다는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균형 발전 시책은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 중심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현재 시설 위주의 지원에서 사람, 일자리, 마을 중심의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협업해서 주거, 일자리, 돌봄, 또 뭐 문화라든가 이런 생활 인프라가 연계된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런 그
인구 감소 지역, 인구 활력 지역을 대상으로 가칭 주민 행복 마을 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인구 등록제, 또 복수 주소제 도입, 그리고 마을 기업 육성 및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인구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위해 청년들이 지역 내 유휴 공간이나 지역 특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삶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청년 마을도 지속 지원하고 청년층이 운영하는 청년 마을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대의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제도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 도입 등 주민 참여에 기반한 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많이 위축되었던 사회 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행안부가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그 말씀하신 거, 네. 소위 사회적 경제 부분을 전임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축소시켜 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 대책이 좀 있어요? 이 사회적 경제 담당은 어느 부처예요? 지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아니 그 주무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책의 주무부서가 분산돼 있나요?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고요. 사회적 경제는 어디가 노동부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막 분산돼 있죠. 네네네. 이거 주무부처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기획재정부가 주도를 해왔고요. 이번에 그 국정과제 논의하는 과정에 행정안전부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사회 연대 경제가 정책은 중앙에서 정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지방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공동체를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게 뭐 성격이 너무 다양해서 노동부 장관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이 사회적 기업이 처음 출발할 때하고 대통령 말씀처럼 이제 성격이 다양해져 가지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일단 1,000억 원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삭감됐던 걸 1,000억 원 예산 복구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지역의 단체들에서 이제 사회적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역 고용하고도 직결돼 있고 네. 그래서 우리 노동부에서도 예를 들자면 돌봄 노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이 사회적이냐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사회 연대 경제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차지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협동조합은 기재부가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재부 소관이요? 예. 기재부 별걸 다 하시네. 그 다음에 제가 기재위 하면서 거기다 붙여놔가지고. 거기다 붙여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협동조합은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고요. 생활협동조합 그러니까 소비자 알겠는데 이게 어쨌든 성격이 워낙 다양하고 목표도 다양하기 때문에 분산되는 건 기본적으로 맞는데 그래도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을 우리가 키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부합하는 부처가 주관은 해줘야지. 내가 뭐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게 통합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총리실에서요 이 사회적 경제 부문을 어느 부처가 주로 할지 다른 부처에 분산돼 있더라도 최소한 통계라도 가지고 있고 좀 그래 방향이라도 정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 대통령님 허락해 주시면 한 말씀 드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경제 정책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주로 지방자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특히 사회 연대 경제는 공동체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 지역 공동체를 이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로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대통령님 잠깐 현장의 목소리 좀 짧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예.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 주체들하고 이제 이 문제를 협의를 해왔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격을 보면 행안부가 맞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 여기서 내가 결정하자. 그랬어요, 대통령. 예. 잠깐만요. 그래서 그쪽의 요구 사항은 기재부 대신 행안부로 갈 거면 사회적 금융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계속 기재부를 요청하는 이유가 예산이나 금융 지원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요 총괄하는 문제를 여튼 그 이해 문제를 가능하다라. 포함해서 네. 여기서는 얘기해봐야 밤새야 될 것 같으니까요. 총리실에서 다 부처 의견들을 주가 모으든지 부서를 정하는 방식을 맞는지 아니면 협의를 하는 방식이 맞는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서 예. 어딘가에는 총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고용 자체를 목표로 하는 또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경제 활동도 있다는 걸 참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얘기 나온 김에 그 공공 서비스 중에 가능하면 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을 주든지 일을 맡기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국가 차원에서 좀 확장하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양극화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 불공정하고도 관계가 있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지금 청소 용역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청소 용역 같은 건데 이거를 다 수의계약하든지 해가지고 특정 업자한테 맡기니까 그 설계된 청소 노동자 임금을 중간에 떼먹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빨갱이로 몰린 일이 있는데 하여튼 뭐 자랑삼아 한마디 하면 하여튼 청소 노동자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다가 청소 용역을 주고 이거를 돈벌이가 아니라 공익적으로만 쓰게 수익이 나면 그러면 떼먹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네. 처우도 좋아지고 불만도 적어지고 자기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이게 모두에게 좋은데 이걸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성남시장 하면서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에서 야 저거 정말 잘한 거다 훌륭하다 이래가지고 벤치마킹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는 나를 빨갱이로 몰더라고 갑자기. 거기에 민노당 당원들이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종북의 자금줄이 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을 키워야 되는데 공공 서비스 부분을 위탁을 주는 걸 통해 가지고 훈련도 좀 하고 공정성도 확보하고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방식은 협동조합 중에 이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네네. 예. 청소 노동자 협동조합이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어차피 뭐 일정 기간 지나면 재위탁 다 선정하니까 그때 청소 노동자 조합의 경쟁을 시켜가지고 네. 잘 된 데다 맡기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정부 지침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나온 김에 이 지방 정부들 관계된 거라서 그런데 제가 지금 실태를 잘 모르겠는데 저기 농촌 지역에 가면 그 쓸데없는 시설 공사 너무 많이 하거든요. 기반 시설 공사. 괜히 했던데 또 포장하고. 네네. 그 개천 아무도 안 쓰는 개천 제방 쌓고. 네. 밭 한 떼기 있는 데다 다리 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대충 듣기로는 농어촌 특별회계인가의 그 사용 목적이 무슨 시설을 하는 데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은 여기 말씀 보면 예산을 시설 조성 위주의 사람 중심으로 한다고 돼 있기도 해서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농어촌 특별회계인가 뭔가에 그 조성된 자금을 반드시 그렇게 쓰게 제한돼 있죠. 지금은 시설 위주로 시설만 하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들은 바로는 그걸 고치죠. 고쳐서 시설 그러니까 회계법 특별회계법뿐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기금법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법 개정을 추진을 하시죠. 그게 꼭 불필요한데 돈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 예산은 있고 시설만 해야 되니까 시설을 했던 데도 하고 했던 데도 하고 불필요한 데서 계속해요. 농촌 지역 가 보면 차라리 그거 가지고 저기 저 기본소득 지급이라든지 기본소득 지역 지급이나 앞에나 지역사랑의 상품권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행안부 얘기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요 다음에 농식품부가 갑자기 왜 농촌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농식품부가 하고 있지? 지방 행안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그 농어촌이라고 해서 대통령 바람연금 농어촌이라고 햇빛연금. 해서 농림부가 하겠다 그러고 또 행안부는 지방이니까 행안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잘하는 데서 하자. 그러면은 요 햇빛 연금 문제는 농식품부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좀 하기로 하죠. 예, 농식품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산청의 산사태도 있었고 강릉의 가뭄도 있었습니다. 이게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후 위기와 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고 농촌의 사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주 구양리에 가서 보니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장면이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의 위기와 기회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작은 정책의 전환으로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5극 3특 균형 발전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누락될 수 있는 게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의 또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상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 등을 통해서 새로운 농촌의 지역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부존한 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확산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영농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지구를 통해서 집적화를 하고 반드시 농지 등의 규제 완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지의 그 타용도 시설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까지 확대하고 이 사업의 주체로서 영농형 태양광이기 때문에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주 구양리처럼 공용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의 공공기금으로 활용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올해 10개소 선정을 할 것이고 내년도에 100개소, 그래서 2030년까지 전국에 500개소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 사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왜 이것을 농식품부에서 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존의 돌봄 공동체 사업 등 그 연계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효능감을 좀 높일 수 있고 이것을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산할 가능성을 좀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특히 태양광을 활용한 그 개발 이익을 기본소득의 그 자원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 활용의 자원이 되는 것이 농지를 포함해서 그 농촌 마을에 분포하고 있는 많은 마을 주민들의 공용 자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 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새로운 농촌의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농촌하면 농사짓는 공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그 농사짓는 공간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터이고
농업 이외에 다른 연관된 비즈니스를 하는 일터이면서 많은 분들이 관광을 하고 쉬기 위해서 오는 또 쉼터로서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농촌을 이렇게 다기능적 공간으로 바꾸어서 균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순창과 신안군이 필두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자기 지역을 특성에 맞게 농촌 공간 계획이라고 해서 다양한 특화 지구까지 구현한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139개 시군이 농촌 공간 계획을 모두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 안에는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문제거리로 등장을 했는데 실은 빈집은 문제가 아니라 자원으로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농촌 빈집 7만 8천 호를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했고 이것을 재생할 수 있도록 농촌 빈집 정비 특별법을 연내 제정을 하고 지금 빈집 은행을 통해서 농촌 빈집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농촌 생활권 조성 재생을 지원하는 농촌 협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농촌 협약 프로그램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역발전 투자 협약으로 연계해서 범부처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은 넓은 면적의 인구가 분산 분포하기 때문에 기초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양도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조악합니다. 이런 서비스 공급 방식을 읍내나 면소재지에 있는 시설에 사람들이 방문하는 형태에서 서비스를 아예 딜리버리, 배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농어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 장터라고 해서 자동차에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이나 식품을 싣고 그 장터를 이동하는 이런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서비스들이 농촌 주민들한테 굉장한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 천원 택시 혹은 수요응답형 버스 등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전남 영암이 최근에 AI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 예측 교통 모델을 해보니까 오히려 평균 대기 시간이 90분에서 26분으로 줄고 운영하는 비용도 4억 3천만 원을 절약하는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천원 택시나 수용답형 버스를 AI로 전환하는 농촌 교통 모델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농촌에는 정주 인구, 사는 인구뿐만 아니라 사실 찾아오는 생활 인구 등을 통해서 그 농촌이 활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또 소득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농촌 관광과 연계한 특화 산업을 지역에 다양하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는 4도 3촌의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케이션 공간을 농촌에 많은 유휴 공간들이 있습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워케이션 공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막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농막은 사실 숙박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사업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서 그 도시민들이 농촌에 가서 주말을 보내면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유산이나 K-미식벨트, 체험 휴양마을, 한국형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는 동서트레일 이런 다양한 농촌의 특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주민과 업계가 협업하는 그 관광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이것이 농촌의 소득으로서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청년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 농촌에도 AI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농업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마트팜에 AI를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고도화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생활 환경에 있어서도 아까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이 보여준 것처럼 굉장한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 전 분야의 대대적인 AI 접목을 통해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가 농촌에 들어와서 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창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예비 농업인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비축 농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는 것을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문경에 늘봄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주에서 주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굉장히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로부터 토지를 모아서 110헥타 규모로 규모화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한 기계화와 이모작 등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한 주주로서 참여한 이분들에게 농가소득을 2배 이상 올려주는 이런 실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동영농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고 2030년까지는 100개 정도의 공동영농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청년들이 이곳에서 취업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걸 마저 좀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걸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총리실이 아예 주관을 해서요. 이건 아예 별도 기획 정책으로 시작해 주시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네. 사실 농촌이 지금 인구 밀도가 낮아지면서 이게 지금 방치돼 있는 유휴 토지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그리고 구양리 사례도 보면은 그냥 돈 드는 것도 없고 그냥 하니까 동네 사람들 먹고 사는데 도움되고 수익도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뭐 엄청나게 노력한 것도 솔직히 아닌데 기획으로. 네. 근데 이게 왜 전국에 26년에 100개밖에 못 합니까? 뭐 하려면은 뭐 마음 먹고 하면은 예, 수백 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요. 만 일단- 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만 예. 개도 할 수 있다는 게 예, 뭐라고요? 만 개도 할 수 있다는 게 그 구양리의 창업주의 얘기입니다. 예. 그 창업주.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이 구양리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 지붕에 뭐 주차장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1메가와트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주민들이 이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요. 네, 주로 뭐 마을회관 예,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사실 주민들이 내 땅이 아니고 우리 공동의 땅인데 거기다가 할 수 있는 것 요거를 이제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텐데 공공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의 한계라고 보이는데요. 네. 예를 들면 농촌 지역에 가면 도로 있잖아요, 도로. 도로. 예. 도로 위에 쫙 깔면 안 돼요? 어차피 뭐 사람도 없는데. 문제 있어요? 그 현재 입지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때 그 입지 규제 문제를 풀면 그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농지나 공공용지를 구하기 어려우면 예. 그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도로, 예. 농로, 예. 하천 예. 조그만씩 하니까 예. 그냥 이렇게 세워서 쫙 깔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려운가? 지자체장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협동조합을 만들게 하고 그 협동조합에 임대해주면 가능한데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동사업을 하고 그 수익 나오는 건 공동으로 배분하고 돈이야 재정에서 지원하고 행정은 그냥 지방정부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차 기후에너지부가 행안부와 농림부랑 협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네. 지금 농촌이 다 비어가지만 저는 기회의 땅이라고 보이지거든요. 그 방치되어 있는 엄청난 토지들이 다 태양광 발전 예. 부지들인데 예. 그 일단 자체적으로 생산한 거 자체 소비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크며 그 유리 수입해가지고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막 송전탑 만들고 난리 치느니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거 쓰면 구양리 모델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일정 지분을 보장하게
그것도 제도화를 좀 하면 좋겠어요. 네. 그 지금 신안군이 그 이제 조례로 만들다가 싸워가지고 사실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아예 일정 범위까지는 해당 지역 공동체에 일정한 지분을 주도록,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싸울 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도는 되어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고 주민들의 돌아가는 몫이 너무 작아서 너무 작게 하니까 그러죠. 네. 어차피 저기 재생에너지 구매는 한국전력이 정책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손해 안 보는 정도로 하고 지역 주민들 몫을 늘려주면 되죠. 그게 세금 걷어가지고 막 열심히 지방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이것도 역시 산업부도 좀 지원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생산을 해도 팔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남 쪽으로 가면. 그래도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생산 전기는 양이 그리 크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전부 다 접속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기후에너지부가 되시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슬쩍 발을 빼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계속 좋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전 적자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후에너지부에서 잘 해결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태양광은 이젠 그 LCOE 생산 단가가요 석탄이나 LNG보다 더 싸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태양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농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하고도 네. 정책 전환만 해가지고 얼마든지 농촌 주민들 수익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제가 자꾸 특정적 예를 들어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신안은 그 섬으로 만든 굴인데도 인구가 늘잖아요. 네.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도 그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가 몇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정부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고 농촌 지역 전부가 예. 당연히 이렇게 다 전환을 해야 국토도 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 에너지 수입도 대체하고 예. 재생에너지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구양리 모델이 산업부에서 만든 모델인데요. 지금 농림부가 자랑을 하고 좀 더 말씀드리면 첫째 여기 깔리는 그 태양광이 들어간 기자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국내 기업 당연히 다 맞습니다. 국산으로 쓰는 걸 예. 조건으로 해야지. 예. 이건 산업부 장관으로서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기자재를 써야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이격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규제를 여기서 결정해서 완화하면 되죠.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전력 인센티브를 좀 줘야, 그리고 20년 이렇게 보장을 네. 해줘야 마을 공동체가 이 일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농림부 사안으로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부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좀 영농형 태양광과 같이 해서 농식품부가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규모 태양광의 일정 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주라는 거에 새만금 지금 태양광이 7기가와트 목표인데 다 그렇게 거의 해야죠. 기업 그러니까 이게 줬단 문제예요. 말이죠. 예, 그거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민들한테 일정 들어가려면, 정도는 줘야 예, 되거든요. 그게 대부분 근데 저도 이제 들어본 바로는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자, 펀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금융 비용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그냥 명의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 거의 특권화돼 있어가지고 특혜화돼 있어가지고 그걸 미리 허가를 받아놓고 그걸 잡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배정은 받아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실제로 거래하고. 예,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니까 주주가 바뀌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실태 조사도 좀 잘해가지고 저번에 이거 회수하고 있었잖아요. 저 허가 내준 거. 네, 지방에 지금 호남 지역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좀 더 엄격하게 조사해가지고 다 취소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어쨌든 이게 지방에서 하는 아주 핵심 장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것도 역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의혹들이 많으셔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걸 협의체를 만들든지
아예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남았는데 대통령님 해수부 하기 전에 네 대정부 질문 출석 위해서 총리님 외교 먼저 가시네. 국방부장님 그러세요. 15분에 가신다고 했는데. 네. 네, 그러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해수부 진행하시죠. 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모시고 5급 3특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5급 3특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실행을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입니다. 북광로 시대에 대비한 해양 수도권 육성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간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 투자를 해왔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최근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북극 항로 시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40년간 북극의 빙하 37%가 감소하면서 2030년대 북극권 개발, 인프라 투자 수요는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이미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쉐밍선 15척 구매를 발표했고 중국은 지난해 35차례에 걸쳐서 북극 항로를 운항했으며 사실상 상업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전방, 후방 산업에 39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강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항만, 조선, 산업, 인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한반도 남단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각 부처에서 발표한 5급 3특 균형 성장 전략들을 한데 모아서 동남권에 최초로 적용하면 성과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양 수도권 육성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에서 구심점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해양수도권이 국민 주권 정부의 대표 실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양수도권 육성 기반을 위해 해수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기업들을 부산에 집적하겠습니다. 해수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내 부산 이전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전 청사의 내부 공사를 서둘러 착수해서 12월에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잠정적으로 12월 30일 개청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산하 공공기관들도 부산에 집적화하여 종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에 해사법원을 신설하여 영국과 싱가포르 중심으로 처리되던 해사 분쟁을 국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해사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소송 편의도 개선해서 외국에서 처리해 오던 해사 분쟁을 국내에서 처리한다면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법률 8개가 논의 중이며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관련 산업도 집적화하겠습니다. HMM과 같은 해운 대기업, 전략 제조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정부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이전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금융 지원을 위해서 동남권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해양진흥공사의 출자금도 늘려가겠습니다. 북극 항로와 관련된 전방, 후방 산업도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적선사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주요 거점에는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쉐빙 기능을 가진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쉐빙 기능을 보유한 선박을 건조하는 민간 선사에는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부산 진해, 여수 광양, 울산 포항 등 주요 항만을 화물별 특화 인프라로 구축하고 항만 배후 지역도 조선산업, 철강산업, 항만산업과 같이 특성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교통 측면에서는 하늘, 땅, 바다를 연결한 트라이포트 물류망을 구축하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동남권 1시간 생활권을 구현한다면 해양 수도권 내 교류도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북극 항로는 많은 국가들과 관련된 만큼 국제 협력도 중요합니다. 해양 분야 최대 국제 회의인 유엔 해양 총회를 유치하고 해양 총회에 참석하는 국가들과 북극 항로 정상 회의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남북 간 협력 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북극 항로 추진본부 설치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 수도권 육성이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은 어떻게 돼가요? 진척 정도가? 예, 대통령 그 투자은행 이야기도 있고 투자공사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공사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은행을 하게 되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좀 난감할 것 같아서 공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디 계셔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하자고요? 예, 은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 금융 감독 당국의 규제도 있고 BIS 비율 맞춰야 되고 여신 수신도 해야 되고 뭐 대손 충당금도 쌓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안정적으로 투자 재원 마련하기가 신속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행법에 따른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 활동에는 지장이 없어요? 공사로 예, 공사로 하게 되면 공사채 발행을 하면 1조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레버리지 15배 하면 15조, 3조 정도로 하게 되면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한 50조 정도의 투자 자본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내용 잘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니까 그 부분에서 안 좋고 또 은행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투자를 중점으로 하는데 은행은 대출 위주가 돼 보니까 성격이 잘 안 맞고 또 지역에 은행들이 있거나 유사한 기관들이 있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유연하게 투자 같은 걸 훨씬 나아요. 네. 그럼 뭐 그렇게 하시죠.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 특별하게 없으시면 대통령님, 저 이제까지 5국 3득 지역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지원책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방에 오래 있다 보면은 지역마다 공단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공단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서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은 중소중견 기업의 창업 세대가 거의 70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업의 유지 발전도 관심 있지만은 상속세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업승계 상속세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방에 내려오게 되면은 현재는 5천억 이하의 최대 공제 한도가 600억입니다. 이 제도를 대폭 확대해서 지방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는 이 상속세를 대폭 상속세 내면 지방으로 간대요? 지방으로 내려올 의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요? 한 몇백억 이상 그게 구체적으로 자기 세금 받아가지고 그 돈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금이 현재 우리가 국세에서 총국세에서 상속세 차지하는 비율이 보니까 제 말은 상속세 깎아준다고 갈지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건데 저기 세금 걷어가지고 지방으로 가면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 지원도 있지만 일단 자기 돈이 하여튼 가장 제가 많이 듣는 것은 어떻게 하냐, 기업을 접어야 되나, 가업 승계를 해줘야 되냐 했을 때 승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방의 우대 정책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불란서 헌법에 지방 우대 조항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지방 우대 조항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헌법 1조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헌법 1조에 프랑스는 지방 분권화된 조직을 간다. 헌법 1조 1항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헌법 개정할 때도 지방 우대 정책을 명시화해야 여러 가지 지역 할당제라든가 각종 우대 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한 말씀만. 환경부 장관입니다. 말씀하세요.
그 수도권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는 현찰이 하나 있는데요. 예. 2년 전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제도가 붙어 있냐면 지금은 이제 산업부 장관이고 장차 기후에너지부로 옮겨올 텐데 장관이 전력 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서 10메가 이상의 대규모 전력을 쓰는 기업은 그걸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도권 진입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된 거예요? 원래 1월 1일부터 적용인데요. 올해? 예, 적용인데 지금은 이제 수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 등이 어떻게든 그 장벽을 뚫어보려고 해서 일부는 지금 이제 수도권 외곽은 적용이 됐고요. 뚫렸어요? 일부 그렇고 아직은 이제 막혀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방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조금만 붙여주면 일단 게이트는 하나 생겨 있고요. 인센티브를 조금만 붙이면 지방으로 이제 수도권에 들어오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바로 지방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인센티브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가면 뭐 추가로 법인세를 조금 더 깎아준다든지 이런 걸 조금만 붙여주면 그건 얼마든지 지금 당장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방으로 보낼 수 있는 현찰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실제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체크해 가지고 어떤 정도를 해주면 옮길 수 있는지 안을 좀 누가 만들어 보시죠. 네. 말한 사람이 하시죠. 현재는 산업부 장관이죠. 그 이달 안으로는 뭐 정리가 되겠죠. 과기부나 몇 가지 이제 그런 수요들을 어떻게 분산시키냐 이슈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저희 분산에너지법을 만들면서 그런 거 취지를 감안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인 데이터 센터의 수도권의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우리 기후에너지부가 중심이 되시고 뭐 과기부 저희 그리고 아마 중기부도 연관이 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같이 해서 한번 만들면 그러시죠. 그리고 저기 기후 환경부 장관님은 저기 마인드를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기후에너지부 환경부가 기후에너지부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기후에너지부를 만들면 그걸로 흡수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금융위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도 좀 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금융위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갈 경우에 금융상 이익을 주는 그런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뭐 이자를 좀 정책 금융에 이자를 좀 더 지방으로 가면 지방에 하면 더 낮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 제도는 지역 재투자 제도라고 그래서요. 지역에서 수입을 받은 거는 지역으로 거기서 쓸 수 있게 그런 걸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연계를 하고 뭐 시금고 같은 거 할 때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역 자체에서 뭔가 돌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뭐 그런 것들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하면 고만인 것 같은데 보니까 할 수 있다. 그런 건 안 하면 고만이잖아요,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위 정책금융 특정한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가 일종의 부담을 안는 그런 금융 제도가 많잖아요. 대출이든 투자든 그거를 지방에 더 예를 들면 이자를 더 싸게 해준다든지 뭐 혜택을 더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냐 아니면 하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지방의 예를 들면 지방에서 집을 살 때 대출을 전세 대출을 해준다. 이자를 더 싸게 해주는 거지 수도권보다. 그런 건 아니고 결국 이제 저희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도 규모를 이제 지방에 40% 한다 이렇게 이어마크를 해놓지 거기 가격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보통은 연계성이 너무 안 되는 법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마인드 생각을 그 통째로 좀 바꿔야 돼서 그래요. 안 되는 부분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지방에다가 그냥 수도권 지원 안 하고 지방만 지원하는 건 되는데 지방에 혜택을 더 주는 거는
왜 안 되죠? 그 중간 네,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것도 정책 가능할 것 같아요. 금융기관들 통해서 예를 들면 산업 같은 경우 이제 결국 지역 산업 육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아니 지역에서 뭐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대 금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생각을 아예 뭐 금융이란 그야말로 금융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자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적 차별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정책 금융기관 통해서 한번 그런 그거를 지방에 우리가 어차피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 얘기를 하니까 지방의 인센티브를 금융 측면에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대통령님 기획을 좀 해보시죠. 대통령님 이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보라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해하시는 것 같은데. 나 왜 곤란한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자 소득세 같은 것을 지역별로 이 감면율을 다르게 두는 방법 그런 등으로 것도 있겠죠.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저런 것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은행, 지방은행들이 사실은 거의 다 잡아먹혔잖아요. 지방은행들이. 사실은 그 지방은행들이 사라진 것도 문제죠. 해당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선 투자하고. 근데 그것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거의 다 지방은행이 다 잡아먹혀가지고 없다시피 한데 명목상은 있는데 실제로는 뭐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어때요? 네, 어제도 저희들이 8대 지주 은행장들 했고요. 거기서 지방은행이 3개 와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출, 그 지역 주민들의 중금리를 위한 그런 대출에서 지역 기반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산업에 기반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연계해서 대출도 하고 투자도 해서 그쪽에서 지역이 기반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금융 자체를 지원해서 좀 활성화 성장시키는 방법 또는 지역 산업이나 기업들에게 금융상의 좀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금융 측면에서 금융이 워낙 중요하니까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네, 아이디어를 그렇게 좀 하도록 짜서. 하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 없으시면 의안 의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의안은 이게 보완해야 될 게 있나 봐요. 예. 의안 의결은 지금부터 비공개로 예. 전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입니다.